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우리 민권운동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대부분 내용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일상에서 기억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일이 있고 또 뭐 생활고라랄까요? 또 아니면 생활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쉽게 이것을 자각을 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다르겠죠? 종교인들은 뭐 늘 숨쉬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종교적인 거를 늘 각성을 하면서 사니까 그러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들은 쉽게 잊혀지고 그냥 무감각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보다 전문가이신 우리 관장님이 벌써 내용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요점만 간단히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흐름들이 우리 지금 일상에서 음악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저는 이제 음악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좀 조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저희가 4번째입니까? 3번째입니까? 제가 특강을 매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음악과 역사의 문제, 예술과 역사의 연계성을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해왔고, 제가 또 역사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으로서 창작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좀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지금 역사학자들하고 저하고 독대를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뭐야 할 정도로 그런 독립운동사나 또 아니면은 또 민주화 시대의 또 내용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강원도 원주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원주의 지학순 주교라고 지금 작고하신 지 오래됐지만은 이분이 유신 정권에 유일하게 반대해가지고 양심 선언을 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 그 성당 바로 뒤에 살았습니다. 성당 뒤에 산 거하고 성당 안에 있었던 거는 다르리라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어렸을 때 제 집을 왕래하셨던 분이 지학순 주교님이고, 또 집안이 이렇게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지학순 주교님이 설립하셨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하셨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아마 일을 했던 거를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는데, 저는 대학에 서울 성균관대학교 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조금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반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 아무리 잘나고 명예롭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일상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다 똥 싸고 술 먹고 그죠? 발 안 씻고 개인적인 인간적인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 이 민권운동, 아니면 또 이 민권운동을 또 민주화 운동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겠죠. 그 시대의 인물들의 개인사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또 김지아 시인도 원주에 와 계셨고, 그쪽은 아들이 이름이 김원보인데 저는 박경리 선생을 원보 할머니로 기억을 하지 박경리가 누구지도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토지 어르신들은 알겠지만은 누가 무슨 박경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그래서 그런데 지나고 와 보니까 제가 어마어마한 흐름의 한 가운데 멍청한 아이로 그냥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가, 제가 나중에 예술인이 돼서 민주화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런데 대학에 성균관대학이 데모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84, 85학번 걸쳐 있는데 그 당시에는 늘 데모를 해서 학교 문 닫고, 심지어는 제가 6월
날 24일 날 입대를 했는데 6.29 선언 하던 당시에 데모를 해가지고 학기말 시험을 다 거부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를 거부했습니다. 6월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아니 그럼 이제 또 잘리는 거 아닙니까? 시험 안 보면은 학점이 안 나오면은 졸업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행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자랑 아닌 자랑입니다만 교수님이 야 이거 군대 가는데 너 시험을 혼자 볼 수도 없고 그러니 그냥 가라. 그럼 내가 그동안 한 거 아니까 인정 학점으로 해서 학점을 대충 줄게. 해서 저는 그렇게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그래도 관심이 없었는데 원주에 가면 옛날에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는 거 지금 많이 있죠, 그죠? 회자되는데 그게 이제 원주에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 골수 신부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그 신부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인 원동 성당 뒤에 달동네인데 이 성남 달동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거기하고 뭐 비교해봐서 손색이 없는 옛날 달동네인데 지금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이 헐려졌습니다. 재개발하느라고 60평 넘는 한 70평 되는 집에 저희 집 땅이 원주 문화원 바로 앞집입니다. 2층 집인데 방이 11개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 보상받았을 것 같습니까? 한 70평에 원주문화원 앞집, 여기 앞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층 집, 방 11개, 한 6, 7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그죠? 뭐 지르면 한 10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며칠 전에 저희 집이 헐려졌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부모님이 그래도 유복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왔지만은 저희가 3억 6천을 받으면은 도대체 판잣집에 무허가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를 도대체 보상을 받았냐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르지 않게 이어오고 있는 이 현상을 볼 때 저는 사실 지금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4천만 원을 더 주겠다는 그 회유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그거 뭐 돈 중요하지만은 그거 없어도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공정의 차원에서 그냥 그 소송을 하시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좀 없을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닌 거로 우리가 저항을 하고 항거를 하다 가면은 우리는 투사, 옛날 독립운동가들처럼 항일 투사가 되고 그렇게 남는 거지만, 그리고 이름이 있든지 없든지 이름 모르는 의병이 있듯이 그렇게 투사로 우리가 존중을 받겠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회유당해서 같이 짜고 치는 고돌이로 해서 같이 나간다면은 저희 존재는 그냥 하다 포기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4천만 원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거 결국 저 주실 돈 아닙니까? 아들로서 제가 장남이기도 하고 외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래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데요.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오늘 뭐 보여드릴 사진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도 더 심하면 심했고 지금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거 민권운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좀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작년에는 없었던 일인데 올해 이렇게 겪고 있고요. 저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음악인으로서 우리의 현대 음악의 주류가 어디서 형성이 됐는지를 탐구를 하다 보니까 뮤지컬도 이제 만들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요나 이런 것들이 원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민요가 있었지 가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가요 프로그램이 뭘까요?
어르신들 늘 틀어놓는 거 있죠. 가요 무대. 그죠? 이것도 얼마 전인데 제가 이론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용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어. 그러면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 가요죠. 그죠? 가요 무대인데 그것이 일본의 트로트 에서 도입이 되고 뭐 이게 꽁이 알이 뭐 새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얘기하듯이 일본도 물론 받아들였지만은 훨씬 더 1800년대부터 받아들였고 우리는 1800년대 아주 말부터 받아들여서 1890년대부터 받아들였죠. 그래서 1910년대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음악들이 여러 가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음악들을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가요가 어느 트로트가 우리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뽕짝이라고도 하는데 뽕짝이 과연 우리나라의 전통 가요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거를 용어를 이제는 전통 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가요이긴 가요인데 거기다 앞에다 전통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이미 전통 가요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에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뭐 민족 반역자라고 그랬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을 민족 반역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뭐 종일 매국노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뭐 같은 말이겠죠? 종일 매국노나 민족 반역자는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 그죠? 친일파는 저도 친일파입니다. 제 아내가 일본 제 장모님이 일본 분이세요. 제가 친일파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친미파입니다. 미국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는 친중파입니다. 중국의 당석이도 제 친구, 저하고 갑장인 친구가 당석입니다. 매년마다 안중근의사 그 추모제에 지금은 못 가고 있지만 코로나로 가면은 그 친구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저하고 영어로 근데 이 친구가 그 구청장 하더니 뭐 하더니 지금 당석이가 돼 있대요. 그래서 당석이 됐을 때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부부가 아주 엘리트더라고요. 뭐 한가닥 하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교류를 하는 걸 보면 저는 분명히 친중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 그냥 가요를 외국에서 흘러온 가요 팝송이 가요입니다. 미국의 가요. 미국에 가면 다 팝송인데 트래디셔널 팝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어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매국노면 매국노고 그죠? 뭐 거기다도 친일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이 민중가요, 우리 민권운동 이 시기에는 우리 민권운동 하신 분들,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또 다른 용어가 있죠. 뭡니까? 용공분자 그죠? 여러분들 형제나 뭐 친구들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동네에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용공분자였습니까? 아닌 건 아닌데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틀을 씌워서 그거를 매도하는 그런 근성들 그런 거를 저는 음악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참 마음이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서두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러한 마음을 저는 담아서 사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7, 80년대에 저희가 이 성남 민권운동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간 했던 그 음악들의 추이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뒤로 가서 노래도
그리고 같이 불러도 되는 노래들입니다. 한번 저하고 한번 음악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뭐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그 민권운동을 그 기념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연을 또 초청을 받았을 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럼 민권운동에 관련된 노래를 좀 불러드리면서 이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렇지만 그 근본의 자취는 우리의 그 노래 자체도 아까 전통가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가요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K문화 독립군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문학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역사는 그렇지만 상상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밝혀내서 바로 잡는 것이 학문의 그 탐구, 연구를 하는 그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됐을 때 우리가 과연 철학적이다, 그 다음에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데, 가치에도 좋은 가치가 있고 나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희가 자연스럽게 되자고 생각이 되고, 제가 관심 있는 인물들 그동안 그 탐구했던 그 인물들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위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윤동주, 구상시인, 천상병, 돈키호테, 최재형 선생. 제가 만든 작품이 최재형 선생을 주제로 한 피치카라는 뮤지컬이고요. 이혜인 수녀에 대한 또 저하고 교류를 하시다 보니까 카톡으로 막 시를 보내오세요. 그럼 제가 답신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꽤 많이 만들어졌고요. 박노해 시인, 저 시인을 왜 넣냐면요, 성남민권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박노해 시인도 노동자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시인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은 그 생명이나 이런 그 어떤 좀 차원이 또 다른 쪽으로 가셔서 민주화나 이런 그런 그 운동을 하셨긴 하지만은 다른 걸 하고 있고, 아메리카 인디안 안중근 조마리아 여사 어머니, 그 다음에 스님처럼 있는 분은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입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노래도 만듭니다. 근데 일본어는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 헤르만 헤세, 그 다음에 로타리를 만든 폴 해리스. 이건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앞에 밑에는 함석헌 선생과 유영모 선생,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뮤지컬을 만든 그 장일순 선생이라고, 여러분 한살림 아시죠? 한살림을 뭐 창시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모티브를 제공하셨던 장일순, 무의담이라는 호를 가지고 계신데, 이런 분들은, 밑에 분들은 약간 동학적인 그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영모 선생은 굉장히 한 크리스찬이고 그러시면서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풀이해서 굉장히 그 현대의 철학자라고도 이렇게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오늘 그 식민지 시대,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때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우리의 일상에서의 그 가족들의 그 느낌들 한번 노래로 풀어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하늘과 동포의 이름으로 손가락 잘라서 맹세하니, 안중근 의사 시대 때 만약에 음악이 유행했다면 이런 장구가가 유행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독립운동 시기에 하지 못하면 자살로서 동포에게 속죄하리라. 나 한종호, 혹시 모든 것이 실패될 경우 내가 최후에 나설 것이요. 대한독립 만세. 장구가 세상에 서하며 그 뜻이 크도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고. 전하를 크게 바라보니 어느 날의 합을 이루고 동풍이 저
정사의 의미는 뜨겁구나. 분개함이 한번 뻗치니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도적 쥐색 이득이여 그 목숨 어찌 사람 목숨인고. 어찌 이에 이를 줄 알았으랴. 도망갈 곳 없구나. 동포여 동포여 속히 대업을 이룰지어다.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동포 대한독립 만세. 쯤 일 아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해와 의거를 했던 시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노래가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시조를 읽는 창가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단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현대적인 음악이 있었다면은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음악은 장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중근의 장부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줬고, 이것이 결국 3.1운동 나중에 그 10년 후에 1919년에 그 정도에 가면은 제2의 안중근, 나도 크면 안중근 의사처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중근 의사를 지금도 우리가 숭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사실 유행했던 음악들은 사실 이런 음악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그런 노래들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원래는 장부가는 노래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뮤지컬에 제가 삽입을 하려고 최근에 지은 그 음악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은 도산한총어의 학도가, 기억하십니까? 학도가? 네.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학도야 학도야 정년학도야 역삼의 회종을 들어보아라. 한 소리 두 소리 가고 모더니 인생의 100년가지 주마학도다. 정산 속에 묻히놓고 갈아야만 광채나고 낙낙장송 큰 나무도 깎아야만 동량되네. 기억나시죠?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했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들아 너의 기쁨 잊지 마라. 새벽달은 넘어가고 동쪽 하늘 밝아온다. 자, 이런 노래들 1878년부터 1938년까지 유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1878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럼 그 작곡가 이름이 있습니까? 그죠? 아마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친일파였을 겁니다. 내국노 말고. 그죠? 음악을 좋아하는데 공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 가야 됩니까?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술 배우려고 일본에 가서 유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종일 내국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문물을 일본 사람들도 미국에서 다 받아왔고 독일에 가서 영국에 와서 유학을 해서 자기들 문물을 읽었는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사실 안창호 선생이 작곡한 것도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이 무슨 시는 쓰셨겠지만은 음악을 이렇게 작곡을 하셨다? 알고 봤더니 이 노래는 철도 창가입니다. 일본어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동해가 맑은 물 아닙니까? 그래서 한때는 창해라고도 불렀답니다. 중국 사료에 보면은 창해라고도 동해라고 없고 창해. 발해 시대 때 그 이전 시대에는 사료를 보면은 창해가 아니고 경해. 경해해가 뭡니까? 경해. 고래경자. 허경어 판단해죠. 고래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자는 요즘 최근 나오는 말에 동해를 우리가 Sea of 고래야 한국해라고 돼 있는데 그 고래야 고려 이런 그 용어가 혹시 고래에서 나온 건 아니나 고래바다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동해바다 옛날에 경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악은 사실 이 일본에서 가져온 것을 차용해서 가사만 이렇게 바꿔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제가 음악가로서 그런 한계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가요들 많죠? 성가도 이거 있습니다. 뭐 장세기 거기다 이거를 성경 이거를 넣어가지고 장세기 고래니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노래도 교회에서는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하고 일본의 동해가 어디입니까? 태평양입니다. 일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태평양 큰 바다 동해입니다. 그래서 동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 동해를 자꾸 동해라고 하죠. 우리나라 동해는 한국해고 일본의 동해는 태평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동해라고 그래서 좋을 게 없습니다. 동해는 자 됐고요. 어쨌든 일본은 자기들 동해 쪽으로 가는 바다로 이어지는 철도를 처음에 건설하고 너무 좋아서 이런 철도 창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철도를 이렇게 넣어놓고도 철도 창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작곡을 해서 우리나라에 철도 창가라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제가 일본에 가서 조사하는 바로는 네네. 맨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기차를 만들어서 네네. 운영을 했는데 네. 사람들이 안 타죠. 안 탄다 이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네네. 저녁 해넘어가고 어느 시간이 되면 음악이 나와요. 네네네. 그 실로폰 예, 소리 예. 가기도 하고 뭐 빠르르고 예, 하는 그 음악이 나오듯이 땅따다당 예, 예. 많이, 따다다다당 하는 뭐 망치를 때리는 네네네. 그 음악을 틀었답니다. 역에서. 네네. 그때 사람들이 그게 아. 애들도 방글방글 뛰고 예, 예. 또 좋아할 정도로 좋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경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이 네. 늘어가지고 네. 그 음악이 아주 그쵸, 노래 보면, 가사가 나오고 네. 뭐는 참여를 네네,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 음을 네네. 배경음악 네네. 땅따당 네네. 하는 뭐 망치를 때렸는지 네. 하여튼 뭘 때렸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노래가 그 당시에 녹음이 돼서 여자가 불러서 했던 그 노래가 오리지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철도를 놓고 또 같은 방식으로 철도 창가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노래가 유튜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로 1800년대에 나왔던 노래가 있는데 이태리에 보면 푸니플라 있죠. 아스테라난 그런 노래 있죠. 이것도 카프리 섬에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철도를 했더니
철도가 이렇게 케이블카처럼 올라가는데 이 가다 미끄러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걸 안 타본 사람들이 겁이 나죠.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 아니면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결국은 뭐죠? 그 푸니쿨라라고 부릅니다. 올라가는 그 케이블카를. 근데 케이블카가 공중에 떠서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바닥을 끼고 계속 톱니바퀴처럼 해서 올라가는 이제 상승 그런 열차인데 이런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 이태리 유학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이거 전문가니까 이것도 하나의 홍보로 아주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하는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요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자산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그 일본 거를 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그게 이제 뭐 요점이 되겠고요. 여러분 이 노래는 아십니까?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말인가. 그죠? 이 노래도 1881년 메이지 시대 때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져다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 호타루노이까리 해가지고 그 반딧불의 빛이라는 그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일본 기미가요보다 일본의 국가보다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가요입니다. 일본도 자기들도 능력이 없죠. 갑자기 무슨 뭐 서양 작곡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차용을 했고 여러분 제가 요즘 쇼킹했던 거는 뭐냐면은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노래 아시죠? 이게 일본의 그 당시에 나온 군국가요, 국민가요 보면은 보라 동해에 타오르는 이글거리는 태양 이런 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가사를 써도 우리도 뭐 시적이라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시적인 표현들이 군국가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임시정부 애국가는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이거 이제 부르는 광복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임시정부에서도 애국가를 결국은 차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저는 뭐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없으면 가져다 해야 되죠. 숟가락이 없으면 뭐 만들어서 뛰어다가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손으로 먹기는 그렇고. 저는 사실 애국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보십시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게 아침마당에 뭐 공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광복절 때도 개천절 때도 세종문화회 가서 제일 큰 행사에서도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결승전에서 제가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렇죠? 생략하고 자 애국가의 가사를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작곡자가 누군지 뭐 예전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안익태라고 하는 뭐 친일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나치 그러니까 그 나치에 동조를 해서 또 뭐 그런 문제가 많은 그런 작곡가에 또 가사는 누가 했냐 했더니 윤치호라고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안창호 선생이 시를 많이 쓰니까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치호가 했다는 문헌이 미국에 있는 악보 거기서 보면은 에키타이가 에키타이입니다. 자기가 윤치호라고 이렇게 빨갛게
명시도 했고, 그 다음에 찬미가라고 하는 그 저서를 냈는데, 찬미가의 동해물과 백두산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과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 저는 가요가 하고 뭐 제 뮤지컬 작곡하려고 하다가 음악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저는 3.1절 때도 유관순 누나 알아요. 독립운동가가 서대문 감옥소 안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구전대에서 내는 노래. 어떤 걸 그것도 밝혀보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 당시에 가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파고들을 줄 저는 몰랐죠. 저는 마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게 어디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닌가? 어디 용궁분자로 이거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걸 밝혀서 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제가? 섬찟한 생각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세계가 다 보고 있고 우리가 세계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단지 찾지 않을 뿐이지, 이런 그 문건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아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아 이거 뭐 생활 속에 뭐 그렇고 그렇겠지. 아 이게 뭐가 중요해, 계속 부르면 되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가사에 대한 언급. 그럼 이 애국가는 진짜 윤치호가 지었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은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번 강의 때? 몇 분이시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냥 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다 믿습니까? 안 믿죠? 제 것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시인이라고 하면, 시인 혹시 계십니까? 시인. 글을 한번 써보신 아마 교수님이나 이런 그 어르신들 중에는 아마 그래도 시를 써보진 않았지만 시를 해석할 줄은 안다. 우리 시를 해석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는 대륙지향형 민족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발해, 고구려, 옛날 고토 보면은 저쪽 중국 위에까지, 간도 위에까지 다 광개토 대왕 때 보면 몽고까지 전부 이렇게 그런 기분이 있다. 삼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삼한시대라고 예전에는 돼 있는데 지금 또 삼국시대로 바뀌었고, 용어가. 이거 잘못된 용어들이.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면서 국민족이 되겠습니까? 삼한의 전통, 마한진한 변론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왜 갑자기 그거를 삼한이라고 안 하고 삼국으로 바꾸는지, 삼국 통일로 바꾸는지. 그것도 용어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는 법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법학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용어를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냐 피의자냐, 해냐 의냐, 비의자 이러면은 중탕이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친일파 이런 거고. 자 보십시오.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는 시를 쓰면은 저 산 좋고 물 맑다 그래야지, 물 맑고 산 좋다 이런 표현 쓰십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언어의 문화입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는 문화입니다. 바다에서는 그럽니다. 보이는 데가 물밖에 없으니까 물 맑고 산 좋고. 영국이나 이 섬나라들은 물이 먼저 나오고, 우리는 어쨌든 산수강산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아버려? 시를 쓰면 우리 국가에다가 이런 얘기를 쓰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백두산과 동해물이, 산과 물이, 그 다음에 산과 물이 닳고 마르도록, 저는 이런 표현 안 쓰겠습니다. 제가 시인이라면은 솟아오르고, 그죠? 물이 쫙쫙 풍요롭고, 예?
그렇게 한 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마르고 닳도록 이건 사실 미학적으로 봐서는 좀 퇴행성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한 해석 나와 있는 거 보셨습니까? 타부입니다. 금기. 네. 일본 기미가요의 반대로 지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어디서 봤는데 네. 아, 그것도 일본 말씀. 그거는 뭐냐면 모래알이 바위가 네, 네. 되도록 하늘이 보호하노라 네, 이런 내용인데 네네. 우리는 백두산의 뭐 바위보다도 큰 네. 악산이 네네. 다 달아 없어지도록 동해물이 마르도록 네네. 이렇게 이제 했다는 아, 거죠. 그건 아주 좋은 의미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말라버렸으면 좋겠냐. 하여튼 그건 문학적으로 하여튼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2절. 지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이거는 군국시대 가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군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문학도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아니 이걸 알면서 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할까? 다른 나라들은 국가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쳐요. 미국 국가도 여러 번 바뀌었고 전 세계에서 국가가 한 번도 안 바뀐 나라 딱 두 나라, 일본과 한국. 우리가 독립이 됐으면 당장 바꿔야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바꿀 만도 한데 이걸 안 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뭐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여기서 뭐 주장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르고 우리나라 소나무는 선비의 뭐 그 기상이고 지조고 뭐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일본에서의 소나무는 사무라이의 상징입니다. 철갑을 두른 소나무는 저 일본에 가봤잖아요. 여러분 가보면은 소나무가 잘 자라요. 사실 남방이니까요. 이태리 소나무도 크게 잘 자라고 쫙 잘 자라고 우리나라는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보다는 사계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좀 삐뚤 자라고 물론 남쪽으로 갈수록 그 낙낙장성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틀림없고 그런데 문제는 문화적인 상징이 일본에는 어휘로 그러니까 관용어구죠. 관용어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수강산 관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평소에 쓰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아주 좀 멋있고 수려하고 철갑을 두른 소나무는 사무라이의 상징으로 일본의 관용어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 2절 거기다 썼다?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적절치 않다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공활이라는 표현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공활이라는 표현은 한자 나라인 중국에서도 잘 안 쓰고 우리도 잘 안 쓰는 한자입니다. 공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것도 퇴행적입니다. 공허하고 가면 갈라지고 공활이라는 거 한번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사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가을 하늘이 공활 우리는 가을 하늘 높고 푸르고 이런 얘기는 하도 그거를 공활하다는 표현은 안 쓰는데 이걸 왜 했을까?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맑은 달은 우리 가슴 사실 달은 그 민족마다 태양을 숭상하는 민족이 있고 또 달, 터키는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달을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다 싶은데 달은 그 발광체가 아니라 보통 국가나 이런 데서는 태양을 숭배하지 양적인 양의 기운을 하지 음의 기운을 하지 않고 주로 달은 우리가 로맨스 그죠 연애하고 그런 그 상징으로 많이 쓰고 좀 사사로운 일들을 할 때는 그래서 태양은 우리 우리 농사고 달도 물론 연관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태양을 안 쓰고 왜 달을 썼냐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거는 그 왕정 군국주의 시대 때 충성에 대한 우리는 민주시대와 이 시민사회 시대에는 다 자유, 평화, 연대 이런 얘기를 하지 충성을 하는 건 이거는 우리한테 충성하라 이거는
일본한테 충성하라는 거하고 똑같고, 북한 김일성한테 충성하라는 거고, 우리가 박정희한테 충성하라 그랬습니까? 그런 나라 아니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나라 아니죠. 그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아까 용화의 얘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처럼 아주 미묘한데, 이 애국가가 이거를 다 빗나가고 있다는 지금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희태의 노래를, 아니 이게 매국노 나치 동조해서 지금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6.12 그거 가지고 들어왔다가 퇴장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그 응원단이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을 왜 애국가를 우리가 부른다? 이거는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애국가? 그거 거기다 하지 말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이 부릅니다 지금. 안희태 씨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이 가사를 봤을 때 영 수상한 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안호상 박사 기억하십니까? 예. 안호상 박사님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안호상 박사님이나 이승만 정권 시대에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 국회에서 이야기가 애국가는 그 일제 그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런 그 잔상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게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 계속 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무궁화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또 무궁화. 저는 무궁화 노래까지 작곡했어요. 그래서 결의의 새벽부터 이 땅을 수놓은 꽃, 이렇게 해서 노래도 발랐거든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갔더니 무궁화 이 삼천리 우리 강산을 삼천리 무궁화 강산을 얘기하면서 그 식구들이 있는데,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은, 이 무궁화도 보니까 남궁옥 선생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궁옥 선생님이 무궁화를 전파 보급을 하다가 감옥에 가셨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감옥에 가는 일본 사람들이 남긴 그 재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 안에 무궁화 얘기가 없습니다. 누가 그냥 얘기 쓴 거예요, 남궁옥 선생님. 근데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를 보급한 적도 없고, 다만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일본이 시키는 일을 안 하면은 탄압을 받으니까 일본에 동조를 해야 되는데, 무궁화를 탄압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무궁화를 탄압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궁화가 없어져가지고 많이 심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문에 보면요, 동아일보 1925년에 무궁화 탄압했을 거 아닙니까? 무궁화를 탄압했는데 어떻게 신문에 무궁화가, 현대 무궁화, 예? 이화여대, 이화여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학교에 어떻게 교과에 무궁화를 안에 단어를 넣어가지고 교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도 깜짝 놀랄, 아니 이럴 수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 신문 조중동에 보면은 무궁화에 대한 보급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납니다. 이건 동아일보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무궁화 삼천리가 처음 언급된 겁니다. 그 무궁화 삼천리 화려영탄이라는 애국가를 작사하고 근화를 무궁화로 최초 표기한 윤치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궁화는 조어입니다. 원래 근화, 목근화, 그죠? 목근, 나무 목자, 근. 무궁화 할 때 목근, 박근혜, 박근령, 똑같은 근자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 화려강산이라는 표현, 화려한 외출, 화려한 강산. 죄송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어디서? 이거구나. 죄송합니다. 저는 화려하다는 표현은 사실 이거 용어의 문제입니다. 용어예요. 화려하다. 이 좋은 걸까? 화류계.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더 많고, 중국에서도 한자들의 어떤 그 맥락이죠. 흐름들을 볼 때 뭐 쓸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화려함을 쓸 때는 조금 그 뭐 퇴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즐기고 이제 그런 사치스럽고 그런 걸 할 때 그 화려라는 표현을 좀 오버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검소하지 않고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로 저는 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애국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좀 애매하다는 그 생각을 언급했는데, 하필이면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라는 꽃은 이렇게 히비쿠스 사이로누스, 이거는 학명을 치면 나옵니다. 과학이죠. 식물은 과학 아닙니까? 저기 북한에 귤이 자랍니까? 그죠? 시베리아에 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시베리아에 무궁화 삽니까? 목근화. 이거는 보니까 중국 남방의 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에 원산지가 어디냐? 근화, 목근화의 원산지가 어디냐? 중국 남방과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에도 굉장히 꽃이 많아서 제가 듣기로는 말레이시아가 이쪽이 국화 뭐 나라의 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충분히 그렇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 열대 쪽의 라인이죠.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근화가 많이 나는데 하필이면 이 목근화를 발음을 하면 무국해, 무진화. 그래서 무궁화하고 사실 어감이 좀 비슷하긴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도 좋은데, 하필이면 또 찾아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황국 식민으로서 우리가 일본에 일선 동조론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가장 주창했던 황국 식민 용어가 뭐냐면은 그 뭐더라? 천황무궁. 천황무궁. 천황은 무궁하다. 이 무궁이라는 그 용어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이렇게 쓰면은 그 많이 쓰는 우리 상용 한자 1800자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안 나오면은 잘 쓰지 않는 일상의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여기서 너무 쇼킹을 받아서 사실 지금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누가 이거 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뭐 정리하기로 하고요. 삼천리는 사실 우리나라 고종실록, 이조실록 저쪽 위에부터 해가지고 북간도까지 해서 간도까지 우리는 사천리 그 강산으로 다 돼 있는데, 동서 이천리, 남북 사천리로 돼 있는데 굳이 왜 여기다 삼천리를 넣어서 우리 국토를 일부러 축소시켜서 얘기할까? 저는 저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이 우주로 뻗어나가는 뭐 이런 용어를 이런 식으로 시를 써야지 왜 여기다 삼천리, 우리 땅은 300평, 노래 굳이 늘 필요가 있을까요? 성직이었네. 어쨌든 이 애국가는 많은 의문을 지금 남기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최고의 노래다. 저는 그런 반응을 제기하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이 유행했던 노래 황성예터, 그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불렀던 노래입니다. 황성예터에, 그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기억하시죠? 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이 애국가에서 갑자기 제가 흥분을 해서 저는 그냥 살짝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의문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희망가가 유행했겠죠. 홍도야 울지 마라,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에서 저는 처음에는 뭐 그렇고 그런
트로트 옛날 그 가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목포의 눈물은 이순신 장군 때의 그 외적을 쳐부시던 그런 우리의 그 기상, 그거에 대해서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 밑에. 원래 원 가사는 이건데 300년 원한품은 노적봉 아래. 요렇게 300년 원한품은 뭐 일제시 내가 이제 외놈 그 임진왜란 때 그때의 원한품은 노적봉 밑에. 그때 그냥 일본을 우리가 그냥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런 그 치적을 생각을 해서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불렀던 얘기죠. 그래서 목포의 눈물이 저는 일반 가요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그 일제에 대한 그 한을 품은 그런 노래로 제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우리나라의 광복을 언제나 우리가 그 광복이 되나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리지널 노래 들어보셨죠? 함께 불러볼까요? 사고에 밴 노래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들어도 300년이라고 하는지 300연이라고 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 검토 서류에는 300년으로 이렇게 적어서 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 마음 목포에 어쨌든 자 해방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군가가 유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방에 또 남북의 애환, 그 찢어진 애환이죠. 가족이 찢어지고 그 중에서도 사실 남성들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기억되는 노래가 아마 전우여 잘 자라 겠죠? 그죠? 기억하시죠? 전우여 잘 자라.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하면은 전우의 지체는 고무줄을 막 해고 가서 고무줄 중간 끊고 애들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1절밖에 몰랐죠. 근데 2절 들어보고 3절 들어보니까 제가 2007년인가 그 마사회에 가가지고 6.25 기념식을 하는데 거기서 그 마사회 회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서 회장님 이런 걸 부르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 노래를 쭉 검토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를 들으니까 제가 2절, 3절, 4절 군대 갔다 왔지만 2, 3, 4절까지는 잘 이렇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2, 3, 4절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 부르세요 하는데 거기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따라 부르지를 못해요. 6.25 날. 왜 그런가 했더니 가사에 울컥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언제 이 노래 또 하겠습니까? 평생 다시 부르지 못할 노래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 나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앞이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가 전우여 잘 자라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년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래에서 마지막 나눔 없다 바람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속이 피어나 반기르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드는 전우야 터지는 폭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3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강물을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똑같은 별같이 와, 이 가사가 쉽지 않은 가사입니다. 저는 그날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1절은 너무 크게 따라하는데 2절 하더니 조금 줄어들고 3절 하더니 4절 가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냥 말을 다 잊어버려서 그때 제가 마사회 회장님한테 돈 한 100만 원 더 받았어요. 이게 잘했다고, 기획이 좋았다고. 근데 사실 100만 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일구어서 뭐 어쨌든 독립이 우리가 노력했든지 아니면 외국들이 이렇게 뭐 노력을 했든지 간에 광복 해방이 돼서 얼마 안 있으니까 미 군정에 또 넘어가고 미 군정에 넘어갔더니 또 38선으로 가로막히고 그죠? 또 사회군하고 이 쉽지 않은 그 기간을 우리가 사실 여기 어르신들 좀 나이 그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또 이분들의 부모님들 그 세대 아마 회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아마 좀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십시오. 6.25 폭탄 맞았습니다. 폭탄 맞았는데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 사진 6.25 이후의 사진이겠죠?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70년대 성남 여기 광주 대단지 사진입니다. 이게. 예? 이거 이렇게 뒤로 봐서는 이렇게 뭐 옛날 피라민들 했던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970년대 사진입니다. 이게 좀 비약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6.25 겪고 나서 사실 힘들었던 시기에 뭐 새마을운동하고 우리가 좋아졌다긴 하지만은 아까 우리 관장님 얘기했듯이 이 성남으로 쫓겨온 그 정권에 의한 피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개발 논리의 그 피해자들이 이 성남에 와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동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 데 살았으니까 어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 많은 것을 이뤄낸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이 성남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그것이 이제 뭐 물론 성남의 자체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 세대가 지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 저는 뭐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 관망만 하고 혜택을 받는 입장이었지. 거의 한 80대 이분들의 어떤 그 얘기들 들어보면은 사실 소설 같은 얘기들이죠. 제가 그래서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들의 그 일상들 한번 노래로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오늘 특이한데요. 보통 강의를 가면은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저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저 보십시오. 시 보십시오. 잘 구운 간고등어 가운데 토막 한 점 떼어놓으면 건져 올려지는 어머니 바다. 어머니들이 옛날에 고등어 생선 구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등 푸른 날들을 먹고 살아왔다. 그 아버지 구물에 잘못 걸려가지고 평생 고생하시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 고등어에 비유했는데 사실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잘 구운 간고등어 가운데 토막 한 점 떼어내면 건져 올려지는 어머니 바다. 잘 구운 간고등어 가운데 토막 한 점 떼어내면 건져 올려지는 어머니 바다. 어머니도 그 전날에는 펄펄 튀어오르는 고등어였다. 그물에 걸려 베리를 다 발라내는 뱃잡아 비린내가 단맛이 날 때까지 그 어떠한 염장도 이겨내어 우리 밥상에 올렸다. 간고등어 한 점 떼어 밥 위에 올리며 어머니 등푸른 날들을 먹고 살아온 이렇게 어머니들 이제 구설프게 이제 상여 미국에 가는 식으로 노래를 예전에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어머니에 대한 정말 각별한 그런 애정, 전 세계에 이런 어머니들의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이런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또 남편들이 밖에서 일이 잘하시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들 계신데 아버지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릴까요? 네? 아버지들이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더니 웬 남자분이
아니 왜 엄마들만 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뼈빠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밖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도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거는 시인한테 아 이건 남자들 노래다가 불러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서 한쪽이 더 달아있는 진발 한 켤레 우리들 가슴에 벗어놓고 맨발로 가서 아버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보다 먼저 아침을 신고 나가서 우리가 잠든 뒤에야 벗었던 신발 아버지 그 신발을 우리는 이제야 본다. 아버지 그 신발을 우리는 이제야 본다. 우리는 언제나 줄을 당겼다. 소리치며 달리는 아버지 발목을 붙잡고 아버지 빨리 더 빨리 가족의 무게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들 무게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 가족의 무게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들 무게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 우리는 아버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예, 이런 노래입니다. 그 사실 70년대 우리 7, 80년대 초반까지 그 성남 민권운동 시기에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덕을 보지 않았을까. 정권이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가족의 힘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민권운동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고요.
그럼에도 민권운동이 중요했던 거는 이 가족사가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해서 항거를 한 거죠. 항변을. 그랬더니 오는 그 용어가 뭡니까? 용어. 성남 광주 대단지 사건. 그죠? 그 대단지 뭐 투쟁 이런 게 아니라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정권으로 봐서는 뭐 용공분자들이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정부에 불신을 하는 이상한 분자들이 이렇게 획책을 해서 그렇게밖에 또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반대 진영의 정권의 차원이 아니었을까. 그렇지만 우리 생존권은 사실 대단했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에는 또 뭐가 유행했죠? 이 민중가요도 유행했지만은 또 이 풍자적인 노래들, 그때 김추자의 거짓말이야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금지곡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그 이유로 됐고, 배호의 영시의 이별, 굉장히 재밌는 노래인데도 가사가 저속하고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그 통금을 넘긴 영시에 뭘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정부에서 그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아침이슬 긴밤짓 세우고, 긴밤이 70년대 유신 정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붉게 타오르고 이런 건 불온하다는, 붉으니까 빨갱이라는 그런 어떤 그 모함을 이제 쓴 것 같고, 송창식의 고래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노래 많이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퇴폐적이다 이거예요. 새마을운동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퇴폐적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한대수의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여 물 좀 주소, 노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물건을 연상시킨다고,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이거를 또 금지곡으로 했더라고요. 왜 불러? 바보들의 행진 영화에 막 장발족들 나오죠? 그 바보들의 행진, 도망다니는 송창식의 왜 불러도 영화로 나왔지만 별로 그게 금지되는 이런 시대에 바로 성남 민권운동,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제가 사실 고민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의 문제, 우리가 동학을 지금은 운동, 민중 동지운동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예전에는 동학, 밀란으로, 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 제주도 4.3도 4.3 지금 운동으로 다 돼 있죠. 여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라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불렀죠, 그죠? 지금은 그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아마 이런 거는 다시 박정희 정권이 다시 되돌아온다 그래도 이 사건을 여순 반란 사건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 5.18인데 5.8로 잘못했냐. 광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기리지 않습니까? 광주 사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어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사실 저희는 용어를 잘못 무시했다가는 법원에 가가지고 다칩니다. 용어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용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저는 음악을 분석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고, 우리 특히 성남에는 이제 남한산성이나 우리 독립운동가들, 남상목 위병장, 한백봉 선생, 이 남상목 위병장은 1910년대, 8년도, 9년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32세인데 안중근 이사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시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의병도 주도를 하셨지만은 이게 하다 안 되겠으니까 만주로 이제 아마 뭐라 그러죠? 망명을 하려고 준비 다 하셨다가 아마 밀정에 의해서 이제 이제 잡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서대문 감옥소에서 장파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귀걸이 장대하고 그러셨다 그러는데, 정말 그때 망명하셨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서 안중근 의사하고 같이 투쟁하셨을 분이 아닐까.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투쟁을 하다 결국 안 되니까
그 상해로 아니면 또 중국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 민주화 운동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그 전개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촛불도 그렇고 3.1 운동 옛날에 그 다음에 동학 이런 그 흐름을 볼 때 결국은 독립운동의 시초는 동학으로 이렇게 귀결이 되고 그 다음에 3.1 운동은 뭐 중국의 또 민권 운동으로 또 이렇게 그 이제 뭐 또 파급이 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뭐 굳이 외국으로 간 거를 빼고라도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하다 안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들고 일어나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광주 그 대단지 사건, 이 성남의 민권 운동도 사실 그런 거에 그 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맥락을 잡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계속 반복이 됐죠. 저 이거 옛날 그 1973년 4년 되면은요, 그때 똑같은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버스 차장 기억하시죠? 그죠? 버스 차장이 그 당시에 또 그 전태일 저 민주화 운동가가 분신 자살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거 생존권의 문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니까 본인이 분신 자살해서 그게 민주화 운동의 이제 시발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태일 그분은 뭐 특별하게 존중을 받고 있죠. 그 전태일 씨 어머니가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이제 뭐 민주화 운동에 이렇게 해서 뭔가 아들을 위해서 기리는 사업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랬더니 돌다가 좀 전시회를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그 아들 추모 사업을 좀 하려고 어떤 교수를 찾아갔더니 화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림을 좀 기부를 해주시면은 그림을 좀 팔아서 좀 뭘 해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주에 왔더라고요. 그게 들은 얘기인데, 원주에는 그 장일순, 그 한살림의 표시가 되신 장일순 무의당 선생을 찾아와서 사실 이러해서 아들 그 사업을 좀 추모 사업을 하려는데 안 되니 좀 선생님이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서화를 잘 그리니까 이거를 좀 드릴 테니까 이거를 유용하게 쓰시라고, 그리고 하다 모자라시면은 언제든지 오시라고 제가 더 그려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전태일 추모 사업이 진행됐다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그 당시에 생존권, 이 전태일 씨의 분신 이전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삥땅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성남에도 뭐 차장들이 있지만 이 삥땅이 버스 안내양들이 제가 뭐 10원, 20원 내고 버스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대에 버스 안내양들이 삥땅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임금이기 때문에 이 버스 안내양들이 주로 합숙을 했는데, 그 남자 뭐 과장이나 이렇게 그 소장들이 그 여자 그 버스 안내양들을 알몸수색을 해가지고 동전 어디 꿍쳐놓은 거 있나, 그래서 강제 추행도 하고, 그러다가 뭐 분신은 아니고 한강에 뛰어들어서 음독 자살도 하고, 한강에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도 하고, 그랬던 게 바로 그 시대의 삥땅 사건의 화두입니다. 근데 한 안젤라라고 하는 여자 안내양이 노동문제연구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도저히. 왜냐면 내가 삥땅을 하지 않으면은 벌어가지고 뭐 동생 학비 주고 부모님 아파가지고 뭐 약값하고, 그러니까 삥땅을 안 하고는 이게 살 수가 없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편지가 지학순 주교한테 전달이 됩니다. 원주에. 근데 지학순 주교가 이거 편지를 보고 삥땅은 죄가 아니다. 죄가 있다면은 버스 회사 사장이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사장이 죄가 없다면 교통부 장관이 죄가 있고, 이 정권이, 이 국민이 삥땅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생존권이 보장되는 일을 시켜야지 이게 정부지. 이게 말이 되냐?
삥땅은 죄가 없고 죄가 있다면 100배, 1000배 삥땅을 하는 버스 회사 아니면 이 정부에 죄가 있다. 그 세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처음으로 사실 민권운동, 생존권운동의 그 시조가 됐고, 그 다음에 전태일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또 그 당시에 바로 성남에서는 이 이주로 인해서 바로 이런 그 강제 이주로 인한 그 애환들이 발생을 하죠. 저는 그것들을 보고 성남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 뭐 노래로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성남에 참 제가 옛날 성남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상재회가라고 참 사실 요즘 같이 살아계시면은 지금 80, 90 되셨을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남 이런 여건에서 오래 사셨겠습니까, 그죠? 빨리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의 어떤 맺힌 한 이거를 저번 민권운동 공연 때 제가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손발이 죄송합니다. 이게 노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손발이 부르던 어머니 허리등이 휘어진 아버지 꿈에서도 애타게 그리워 눈물 훔치네 천상에서 다시 만나는 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사무친 한없는 사랑 한 가슴 모두 드리리 한 가슴 모두 드리리 뭐 추모가 이렇게 애환을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참 이 성남에 정말 이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성남에 오신 분들이 거의 한 10년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은. 처음에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런 풍토들 이게 성남 고개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6.25 이후에 거라는 착각을 했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6.25 때 사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성남에도 공장이 있었죠. 이 당시에 공단. 이 누나의 얼굴은 사실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이게 시가 누구 거겠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공장이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윤동주도 일본에 유학 가서 또 강제 진용을 받던 우리 조선인, 우리나라 또 노무자들도 있었겠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고, 이런 그때는 뭐 가발 공장은 없었겠지만 다른 공장들이 있었겠죠. 윤동주 시인도 벌써 누나의 얼굴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했는데 이게 우리 민중가요 시대 이때는 벌써 살짝 각색이 돼가지고 민중가요로 윤동주 시인의 노래가 불러집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낮네요. 죄송합니다.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면 공장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을 부비면서 일터로 간다. 아침 일찍 얘기죠. 밤에는 어떨까요? 언니의 얼굴은 반달 얼굴, 해가 금방 지면 공장에 간다. 반달 얼굴은 언니의 얼굴, 이슬에 젖어들어 집으로 온다. 이게 뭐 시대가 지나도 안 고쳐지는 부분들은 사실 계속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자신한테도 묻는 게, 제 어렸을 때의 나쁜 버릇, 이게 고쳐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좀 일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나쁜 거를 고치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고, 이 정치로 인해서 또 권력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이런 일들은 어느 시대건 간에 계속 발생하는 거 보면은 이게 결국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망하고, 결국 그게 한계가 되면 또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이걸 또 그렇다고 또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참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성남의 그 얘기였고요. 이게 그 당시에 민권운동 그 사진입니다. 대표 사진이더라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이 어디일까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수진이 고개 아니에요? 수진이 거기 좀 되겠죠? 네, 거기 맞는데요. 네, 저희 집이 복정동인데 복정파출소 뒤입니다.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단지지만은 예전에 경원대학 있을 때 그 앞에가 다 저 무슨 논밭이었는데 파출소만 있었던 거로 제가 어렸을 기억이 나고, 사실 아까 관장님은 제가 이쪽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된 거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성남 거기 어디 가천대 그 위에 윗동네 있죠? 골짜기 위에 학교 하나 있고 성당이 있고 그 위에 그 동네, 거기서 2000년도에 1992년에 자취를 했습니다. 제가 성남 온 게 그렇더라고요. 92년에 와서 개포동하고 저쪽 의정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 성남하고 인연 맺은 게 그때니까 지금 굉장히 한 30년 된 거죠, 거의. 그죠? 그런데 저는 성남을 다시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유학을 갔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여기 들어온 게 2002년 12월 달에 성남 복정동에 새로 거기 빌라들 들어서면서 거기를 제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제가 왔을 때 20년 넘었죠. 그런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성남 민권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가 한 재작년쯤에 여기 이 성남학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그때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보니까 가천대학교 1번 출구에 1번 출구 그 옆에 딱 가면은 바닥에 여기가 성남 광주대단지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표석을 하나 보도블록에다 박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기둥을 하나 해서 그걸 보고 그게 여기 있었구나. 아니, 전철 타고 그렇게 지나다녀도 한 번도 그거를 본 적이 없는데 한 재작년쯤 되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화원을 오면서 관장님한테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거 누가 관리를 하냐? 그 비석하고 표석. 근데 아니 왜요?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민권운동 공연 때 제가 보여드리려 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민권운동을 기념하면서 공연도 하고 뭐 성남시에서 시에서 하도 뭐 합니까? 거기 가보면은요 쓰레기 투척장이에요. 그 앞에서 나온 쓰레기들 다 거기다 쌓아놔요. 그 기념비 옆에 있는 그 앞에 그 표석은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쓰레기들이 그냥.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우리의 의식이 이런데 뭐 무슨 민권운동이고 뭐 나발이고 그 광주 대단지 운동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가천대 지나서 그 수준이 꼭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그러면서 그 앞에를 얘기했는데 거기가 좀 치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쓰레기가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때 유행했던 노래가 이제 아침이슬과 상록수죠. 여러분 아침이슬 상록수 노래 아시나요?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꼭 무슨 용공 주동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예? 근데 참 이게 우습습니다. 독립운동 시기에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이념이 많았더라고요. 아까 용어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말 공산주의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인데, 예? 공산도 분배해서 국민이 우리 같이 분배하자는 얘기하니까 사회주의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째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다. 독재, 파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가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그 논리가 생기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그동안의 권력들은 민주주의를 막 표방하면은 자꾸 그거를 공산주의로 민주주의자들이 마치 공산당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용어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 시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부러웠던 거는 그 당시에는 3.1운동 시대 때도 그렇고 안중근 의사 시대 그 이전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일제에 항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그 당시에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프랑스나 유럽의 어떤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도 아나키스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군국주의를 앞세워서 막 세상을 막 무력으로 강탈을 해서 뺏어오고 수탈을 하니까 이거는 인륜을 저버리는 거다. 그 지성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군국주의 싫고 자유와 평등과 이렇게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그 나중에 나온 용어고 자본주의 뭐 그런 건 없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다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민족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통합이 돼서 일제 제국주의의 만행에 항거를 한 거죠.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 지금 현대는 그런 모습이 사실 안 보이고 우리의 이념이 좀 잘못 왜곡돼 가지고 전달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침이슬 상록수도 이 노래를 한때는 부르면은 뭐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만약에 독립운동 시대 때 불렀으면은 대박 났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내가 독립운동가다 생각하고 불러도 되고 그죠? 나는 평화주의자다 불러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이 노래 따라 안 부르실 거면 제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 밤지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저들의 푸르른 설립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오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가사가 좋죠. 깨치고 나가 끝내 이 길이라.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투쟁을 했던 성남 민권운동의 주역들 어디 가 계실까요? 지금 분당에 뭐 아파트 분양 좀 받았을까요? 장미 아파트 예 어디 저쪽 예 뭐 무슨 아이파크 그런데 분양 하나씩 해줬습니까 정부에서? 이게 세상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다 쓰러져 가셨고 전 그렇지만은 이런 현상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쓰러져 갔지만은 쓰러져 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목격을 한 것 자체로서 그 다음 세대들이 경각심을 잃고 깨치고 그 다음에 또 나갈 힘이 생기는 거. 이건 바로 어떤 불의에 대한 그 다음에 정의감에 대한 얘기고 또 가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조금 기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내년 되면 민권운동 기념식 안 할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마치 이완용 가문에서 이완용을 김완용으로 바꾸는 은근슬쩍 이완용이 아니라 김완용이야 원래. 네? 아니 이완용이라는 자체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이 민권운동이라는 거 이미 발생했고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가 생겼으면은 그거는 이게 불의든 정의든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불의든 정의든 똑바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그게 진위가 진실이었는지 위조되었던 건지 그거를 밝히는 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제 큰 그 주제는 뭐냐면은 종교는 마침표다. 믿어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라. 끝. 뭐 어디 뭐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으면 쉼표 딱 아니 마침표 딱 끊고 해요. 근데 예술이라는 건 뭐냐? 저는 감탄사. 예술은 멋있네. 이런 것도 있었네. 그게 문학이든 뭐든지 예술로 표현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감성에 호소하는 감탄사. 학문, 역사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학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역사에도 소설은 그 가짜 소설이 있죠. 그걸 픽션이라 그러죠. 소설을 픽션이라 그러고 진짜를 뭐라 그러죠? 논픽션. 그죠? 우리가 그런 걸 실화 소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는 다 실화합니다. 실화. 가짜. 근데 사람들은 그걸 소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들, 또 문제점들,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근데 나라가 좀 국가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많은 것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이 서두가 조금 길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연계성 있게 뒤로 올 수가 없어서 이런 걸 했고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제일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른의 이분이 지금 아버님이시니까 20년 전, 지금 90대, 80대 후반 90대 분들, 저희 아버님이 지금 87이시니까 해방 37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분들은 태어나가지고 일본말 안 한다고 두드려 맞고, 해방이 되니까 한글말 못 한다고 두드려 맞고 그랬대요. 해방이 되니까 우리말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살았으니까 일본말 다 쓰고 이제 일본 나라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인지 무슨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36년 일본 나라인데 우리나라. 이거는 세계가 알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니었습니다. 독립한 거고 나라가 없었어요. 이제 이런 그 사실들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느끼셨을 내용을 제가 노래 하나로 그 100년을 한번 다뤄봤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드리면서 이 장일순에 관한 그 노래를 작곡을 했습니다. 한번 이 노래로 마감하면 제 강의가 요점이 딱 살 것 같습니다. 칠십을 살든 100을 살든 횟수가 문제겠소. 삶의 뜻 깨쳤다면 30, 40인들 어떻겠소. 뒤돌아보니 내 70인생 700년은 산 듯하오. 이만하면 내 한평생 내 일간들 아쉽겠소.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만국민으로
얼마나 일본 놈 글로 공부하고 내 나라라 싶었더니 미 군정에 넘어가고 반쪽짜리 나라 서자 동족 상잔 6.25 자유 외친 자유당은 4.45 독재 정권 4.19로 자유 찾자 5.16 군사독재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국가 찾으려다 죄송합니다. 3년 감옥 10년 감시 위태위태 살다 보니 새 세상에 눈을 떠서 너나 없이 손을 잡고 밭 일구고 땅 살리고 한 살림을 차렸으니 이만하면 내 한평생 내일 간들아 쉽겠소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의 사실 총 집합체가 오늘 마지막 노래가 되겠고요. 또 이 와중에 있었던 우리 민권운동 또 뭐 여러 투쟁들 이런 것들 우리 일상에서 사실 그 투쟁은 이렇게 집단적으로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불의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개인의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해보고요. 오늘 그 들려드린 독립운동 시기부터 우리나라 가요에 끝까지 이제 가요를 불러드렸는데 여러 가지 장르의 가요가 우리 현대의 역사, 근현대의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민권운동을 또 사진과 음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한살림 뭐 무슨 좀 홍보 대사도 아닌데 한살림에서 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죠? 한살림에서 모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뭐 한살림 홍보해 주려고 이 노래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사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제 고향 원주에서 있어서 제가 그걸 뮤지컬로 만들면서 한 꼭지로 좀 들려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좀 이렇게 좀 더 큰 그 화면으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제대로 공연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관장님께서 손을 써주셔서 이 마지막 그 제가 마지막 강의입니까 혹시?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그 강의는 저쪽 어디 공연장에 가가지고 특별 뭐 이렇게 콘서트로 토크 콘서트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